자, 이번 시간부터는 서구의 복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서구의 복지사 중에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이 영국의 복지사이기 때문에 먼저 영국의 복지사를 독립시켜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복지사를 먼저 단편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자, 편년을 보겠습니다. 영국의 복지사. 영국의 복지사는 이렇게 먼저 한 3칸 정도를 먼저 나눠야 되는데, 영국의 첫 번째 칸은 1601년 번호 건너를 개념이겠군요. 번호 없이 그냥 연표로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보시고, 그다음에 1662년 진갑이죠. 60년은 환갑, 61년은 진갑 이렇게 하는데, 진갑년도인 1662년 정주법. 이제는 환갑 60년이죠. 1722년 작업장법. 또 환갑이죠. 1782년 길버트법. 이렇게 진갑 한 번, 환갑 두 번으로 연표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1795년 스피넨랜드법. 스피넨랜드법. 랜드법입니다. 스피넨랜드법. 스피넨랜드법. 그리고 1834년, 물론 1833년에도 공장법이라는 아동복지 관련문도 있지만 그냥 이건 1934년 개정구빈법. 또 신구빈법이라고 하죠. 적어도 이 6개의 연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 사이에 1833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장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정도는 가지고 가시면서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토지 자본가, 우리가 이 장원 경제를 가지고 힘을 발휘했던 영주들의 힘이 떨어지면서 상공업 자본가들의 득세라고 할 수 있는 상공업 자본가들이 오히려 토지 자본가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시대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6개의 연표는 기본적으로 이 시대 1869년 자선조직연표. 그리고 1884년 토인비율로 시작점을 잡는 인보관운동. 이 1869년의 자선조직연표와 1884년에 있었던 인보관운동은 이미 우리가 2교시에서 배운 것처럼 이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라고 합니다. 19세기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 다음에 인보관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 사회복지관의 기원.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태동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상공업 세력의 어떤 그 득세나 부상 이런 것을 특징으로 했는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9세기, 20세기 넘어가는 과정에는 이제는 노동자 집단이 소위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 정당도 등장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변화도 20세기 초, 여기는 19세기 초의 시대적 변화도 하나 봐주시고, 그러면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 어찌 보면 영국이 실질적으로 소국 국가에서 적국 국가로, 아니면 야경 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소국국가에서 적국국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1940년 베버리지 보고서고, 베버리지 보고서에 많은 논란이 마무리된 것을 1948년에 국민부조법이라고 합니다. 국민부조법. 다음에 소위 1970년대, 1970년, 1973년이라고 적겠습니다만 1970년대는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 때문에
적극국가, 복지국가로 전환된 1940년대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복지국가의 이 순기능적 측면이 많이 드러났던 시기였어요. 그랬는데 1970년대에 복지국가 위기가 도래하죠. 정부 실패라고 하는. 바로 이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여러 나라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등장을 하는데 영미를 중심으로 해서는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스칸디나비아 해결, 그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의 유럽 대륙을 통해서는 노동 감축의 길이라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자는 이런 그 흐름이 있었던 거였어요. 특히 지금 우리는 영국의 복지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복지사에서 그래서 1979년부터 사실 1979년부터 대처리즘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적 성향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를 대처리즘. 미국은 1년 후인 1980년부터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1979년에 또 보수당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위기에 동창한 정도가 아니라 위기에 처할 대로 극단의 상태로 떨어져 버린 영국을 다시 원래 상태로 세계 경제 4위의 대국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보수당 정권도 인기를 잃어가면서 새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1997년.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997년에 노동당의 집권. 보수당 정권을 물리치고 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노동당 집권을 통해서 토니 블레어 수상의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연법, 이 사이를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면서 좀 더 정밀하게 채워나가겠습니다만은 이 기본적인 이런 연표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 틀입니다. 자, 이제는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은 먼저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에 했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보면은 결국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여기 나오는 불황화 증가에 따른 불황화 증가에 대한 질서 유지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구빈이기 때문에 참 착한 마음으로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설명한다면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노숙자 제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노숙자, 특히 뒤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회 통계론적 관점에서 법령, 정책이나 법령을 만들어갔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본다면 말을 이런 노숙자 제거라고 하는 또는 사회 통제적 관점, 사회 통제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이자 법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로는 밖으로 내실 때는 구빈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거잖아요. 불황화 정리. 그래서 사회 통제적 관점이다. 그럼 무슨 돈으로 운영했는가라고 할 적에 공공재원, 구빈세를 공공재원으로 운영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빈의 방식. 자, 말하게. 구빈의 주체는 뭐예요?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의 개입을 인정한 최초의 근대적 공공부조의 근거법이다라는 것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인데 문제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이 지방정부라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를 의미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객체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빈민이죠. 빈민. 그러나 말로는 구빈일을 빈민구제라고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숙자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다음에 재원은 구빈세 징수를 통해서 공공재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다음에 방법은 차별구빈이죠. 밑에 박스로 있습니다만 빈민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모든 빈민을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을 3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그리고 어린애들 이렇게 3개의 범주로 나와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만,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인 임산부나 노인들은 시설에 들어와 있어야만, 어린애들은 어디라도 가서 일을 배우고 있어야만 빵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은 3개의 범주로 나눠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구빈했을 뿐만 아니라 원내 구제를 원칙으로 하죠. 작업장에 들어와 있어야만
시설에 들어와 있어야만 어디에서라도 일을 배우고 있어야만 라고 하는 원내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뒤에 이제 특징에서 또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선친족. 선친족 후 국가. 다시 말해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국가, 소극적 국가 개입을 주장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국가가 알아서 도와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이나 친족이 나서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도 안 된다면 국가가가 아니라 국가도 나서야 한다. 이걸 규정한 것이지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밑에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밑에 특징을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많이 나와 있지요. 여기서 국가의 구빈책임, 세계 최초로 국가의 구빈책임을 규정. 이때 국가는 지방정부를 말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구빈, 이때 빈민은 두 가지 요건. 그래서 여기 구호의 대상자는 해당 교구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신청한 자. 그래서 거주 요건과 신청 요건 두 가지를 들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국가의 구빈세를 부과했다. 공공재원을 사용했다. 공공재원. 또 그러면 개인적 빈공간에 입각한 소극적 국가 개입의 입장이지 적극적 국가 개입을 규정한 건 아니다. 그래서 선친족 후 국가다. 그래서 친족의 부양 책임을 강조하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된다면 국가가 개입할 것을 요구를 했고 원내구제를 원칙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로부터 진갑 61년이 지난 후에 정주법이 만들어지는데 정주법을 가지고 출제하는 것은 비중은 그렇지만 정주법과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특징은 똑같이 구빈은 구빈인데 공통점은 모든 빈민이 아니라 해당 교구 법적 거주권자로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군의 법적 거주권 소지자에 한해 구빈을 규정한 법이라는 점에서 엘리자베스 구빈법, 정주법 공통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빈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시킨 법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명 거주지법이라고도 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정주법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는 환갑 두 번을 가지고 작업장법과 길버트법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722년 작업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장법.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정주법의 공통점은 구빈의 대상을 뭘로 했다? 기본 원칙이 해당 교구 법적 거주권자로 해서 해당 교구 법적 거주 빈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작업장법과 길버트법은 여기는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적에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은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비도덕적이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데 지가 자립자원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이 땀 흘려서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뺏어가지고 그 돈의 혜택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사주팔자를 잘못하고 났는지 모르지만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도 돕기는 돕겠다. 뿐만 아니라 단 일을 해야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세 번째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면 작업장법은 작업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만 일을 하더라도 그에 비해서 길버트법은 어디서라도 일을 하면 이렇게 한데도 세 번째 조건에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먼저 작업장법 보시면 작업장법이라는 것은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부 증진을 도모하자. 그래서 빈민을 구제하되 이윤 추구도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작업장법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법령은 국가가, 즉 지방정부가, 그에 비해서 운영은 민간 위탁으로 하자는 거.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원조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법령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겠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 위탁 경영 방식이기 때문에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이런 원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노숙자가 없어지면서 시내도 참 조용해졌고 깨끗해졌는데 문제는 서서히 나오는 소문이 시설 내 많은 인권 유린이 있다는 이런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지하 감옥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래서 작업장 내 처우가 비인간적이었으며 후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작업장법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장 내 인권 유린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6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1782년에 길버트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장의 인도주의자를 도모해서 일괄청부, 맞아, 일괄 민간 위탁 경영 방식을 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외구제,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 그러나 일을 해야 도울 수 있다. 그렇지만 일을 꼭 가둬놓고 일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 어디서라도 일을 하면 도와주면 되지. 라는 관점에서 한 원외구호의 대책이자 집에서 출퇴근하는 방식의 거택보호를 제시한 것이 바로 길버트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길버트법 보면은 거기 원외구제란 말 섞어 있고 거기 보면은 원외구제를 최초로 법제화하여 이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시설외구제란 말을 지금 같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것도 있는데 유급사무원도 고용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재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시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길버트법에 의해서 고용된 유급 사무원들은 오늘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기원이란 의미를 부여받는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1869년에 등장했던 자선주주교표의 우회 방문원은 오늘날 관점으로 본다면 사회복지사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길버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급사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기원이다. 또 여기 교구연합에 의해 행정구역을 확대하고 빈민처우 개선을 도모했다. 사실 여기 농촌교구라고 하는 장원경제를 중심으로 한 토지경제구역에서는 농번기가 끝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빈민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구끼리 연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범위를 확대시키고 어디서라도 해당 법적 교구가 아닌 어디서라도 일을 하면 빵을 주기로 하자. 단 그 빵값은 교구들끼리 계약에 의해서 상계 처리하도록 하자. 이러한 그 소위 구빈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게 바로 길버트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길버트법을 받아들인 교구는 극소수의 몇 개 교구에 불과했었다. 그래서 이무성이 더 강했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스피넨랜드법 개정구입법 나와 있는데 스피넨랜드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정규법은 해당 교구 법적 거주권자, 거주하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고 작업장법과 길버트법은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서 스피넨랜드법은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워킹 푸어를 말합니다. 워킹 푸어. 우리의 공공부조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도 지원의 대상을 어디로 봐요?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가구가 돼 현직 회사를 다니고 있으나 이 수입이 워낙 작은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해서 그 가구 수를 고려해서 최저자 임금 부족분을 보조해주는 걸로서 버크셔 빵법이라고도 한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생계비 이하의 임금 노동자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그래서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을 제공하는 이런 방식을 스피넨랜드법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 나와 있지요. 그래서 길버트법을 실시할 적에는 몇 개 교구만 받아들일 정도로 강제성이 전혀 존재치도 않던 이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외구제, 거택보호는 몇 개 교구에서만 있었어요. 그런데 스피넨랜드법을 딱 실시하니까 누가 하라 말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버트법에 의해서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리봤자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먹을 빵값만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족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누가 하라 말아 할 거지. 그냥 늘 소위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확대된
원외 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또는 원외 구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법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스핀앤랜드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임금 보조, 가족 수당, 최저생활 보장의 기원이 되는 법률로서 되어 있죠. 그래서 가족 수를 고려한 빵값으로 아까 버크셔 빵법이라고 그랬죠.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되어 있는데 요건 뭔 말이냐면 종가임금제도는 문제는 지금도 옛날이나 똑같이 지금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곡물의 이 값은 바로 뭐에 의해서 운영되냐면 바로 밀 가격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밀 가격.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팜파스로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농작물은 밀이에요. 그러면 소위 빵값은 먼저 뭐가 결정되냐면 밀가루 가격이 결정돼야 되고 그리고 밀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빵값을 가족수를 고려한 빵값이 나와야 되는데 빵값을 언제 가격으로 결정할 것이냐. 우리는 24시 편의점이 이렇게 쭉 있지만 서양과 같은 나라에는 문을 닫는 셔터를 내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가라고 하는 것은 가게 문을 닫는 시간, 셔터를 내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밀가루 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빵값을 결정한다. 바로 이것을 종가임금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핀앤랜드법 문제가 등장을 했냐면 바로 이런 문제가 등장한 거예요. 도덕적 개입. 사실은 스핀앤랜드법을 실시한 것은 극빈 근로자 가구, 자립자를 하려고는 착한 사람들이지만 가난한 그런 극빈 근로자 가구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선의적 개입인데 그걸 악용하는 놈들이 생긴 거예요. 악덕 근로자들은 임금을 삭감하기, 악덕 자본가들은 임금을 삭감하기 시작했고 무능한 근로자들은 굳이 빈곤의 함정이나 실업의 함정처럼 실업의 함정, 빈곤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굳이 뭐 땀 흘려서 일해서 뭐해? 그래봤자 나오는 돈은 뭐 그냥 빵이나 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더 이상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로 태만에 하고 있지요. 그래서 소위 도덕적 해이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국가의 선의적, 적극적 개입은 오히려 빈곤의 영속화를 초래하는 이런 문제점을 가져왔어요. 오히려 빈속을 초래하겠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가 부담이 증가하면서 그로 인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빈법 제도를 개혁하자라는 주장들이 빗발치게 됐는데 그것이 나중에 1832년에 왕립위원회 조사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핀앤랜드법 위에 등장한 많은 반발은 바로 1832년 왕립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는데 왕립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결론은 맞다. 저런 비도덕적인 놈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한 납세자들이 새벽에 잠 안 자고 일을 할 것은 아니다. 그런 분들에게 돕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왕립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인도주의 배격, 억압성의 구제로 복귀, 또 구빈비용 절감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정책이 전환되게 되는 것을 바로 개정구빈법, 신구빈법 1834년이라고 합니다. 1830년 왕립위원회 조사 보시면서 그러면서 3대 원칙이 나오는데 그 3대 원칙 나와 있죠. 왕립위원회 조사 1832년에 왕립위원회 조사의 보고서를 보면 인도주의적 구빈 철폐, 임금보조제도 철폐. 또 작업장, 노동이 가능한 자는 그냥 빵을 줄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강제라도 논리를 시켜야 된다. 작업장 배치.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거기 구애 수준은 최자활하는 노동자하고 최하 임금보다 낮게 책정. 이게 열등처우가 되겠어요. 열등처우. 여기는 작업장 활용, 작업장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작업장 부활. 그러면서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에는 3대 원칙이 이렇게 등장하되 그중에 특히 열등처우의 원칙이 개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문제였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연표는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19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우리가 불려왔던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이 나오는데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에 대해서는 뭐 200개의 문제 중에 약 4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자선조직협회라고 출제가 되든 인보관운동이라고 출제가 되든 간에 4문제는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양자는 모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비교표를 보도록 하겠어요. 비교표. 몇 가지 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선조직협회. 우리가 이 자선조직협회라고 하는 것은 1869년에 역시 런던에서죠. 런던. 그래서 특권 상류층의 도덕적 정당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개인적 도덕적 빈곤과는 입장에서 도덕적 삶의 방식을 바꾸는 도덕적 영향을 강조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조직적 자선기관의 난립으로 또 중복구제가 발생하거나 재원 낭비가 난무하자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 또 체계화 또는 과학화하기 위해 제가 이게 적는 것은 결국에 이 자선조직협회의 현대적 의미는 자선활동의 효율화, 자선활동의 체계화, 자선활동의 과학화. 누가 봐도 맞네. 도와줘야 할 사람은 돕는구만. 도와줘야 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도와주네. 맞아. 지금 도와했어야지.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하는 자선활동의 과학화도 이끌어갔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소위 자선조직협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권 상류층, 여기 말하자면 사업가 또는 자본가. 자본가들은 내가 버는 돈은 나만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버는 돈 나만 쓸 뿐만 아니라 이걸 도로 나누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도 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자선조직협회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 이렇게 보면은 목적에 보면은 여기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여기 보면 협력 그리고 등록 그렇죠? 등록과 협력 구제를 필요로 한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선기관 간에 아무렇게나 어디를 가더라도 다 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한 사람에 한해 그리고 등록을 한해서 하되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소위 확인증을 받아가지고 받은 사람에게 중복구제가 되지 않도록 중복구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원 낭비가 없도록 그래서 이 체계화 효율화를 도모했던 것이 자선조직협회였다. 그래서 등록, 협력, 조직화 또 하고 원조의 대상을 가치로운 자로 한정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원의 대상을 엘리자베스 구빈법, 정주법은 해당 교구 거주권자, 작업장법과 길버트법은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 스피넨덴드법은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자선조직협회는 가치로운 자로 국한해서 구빈을 합니다. 가치로운 자는 그야말로 착한, 그냥 열심히 노력도 하는, 종교신앙도 아주 강한 이런 사람을 가치로운 자로 해서 가치로운 자로 국한해서 도움을 줬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돕는 것이 아니라 적정성을 유지했다. 그리고 우회 방문원이라는 단어를 꼭 보셔야 되겠죠. 앞에 보면 등록, 협력, 조직화, 우회 방문원을 자선조직협회의 4대 구성 요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자선조직협회의 현대 사회사업에 미친 영향 같이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선조직협회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다.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선조직협회를 사회복지 실천의 타동이라고 이렇게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또 공사 역할 분담의 하나의 효시이다. 가치로운 자는 민간 주도하는 자선협회에 자선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치롭지 못한 자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영역까지 우리가 책임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사 역할 분담의 기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자선의 효율화 과학화 또 그런가 하면 자선활동의 전문직 사회사업으로 승화 뭐 이런 등의 특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요. 다음에 인보관 운동을 본다면 인보관 운동 이렇게 보시면 1884년 토인비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점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도주의적 19세기 말 19세기는 1884년을 시작으로 하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뭐냐면 중류층 대학생 자선조직협회는 상류층 자본가들과 중류층 부인들로 구성된 우회 방문원의 협력 운동이자 협력단체, 협력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류층 대학생들과 지역 빈민들 간의 연대 운동이었어요. 연대 운동. 대표적인 역사로서는 1884년에 토인비 호를 시작점으로 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1866년, 1886년 뉴욕 클링길드, 그다음에 1889년 시카고의 헐하우스. 우리나라로 넘어온다면 1906년에 원산 반열방, 1921년에 태화 여자관 등으로 이렇게 연표를 한 5개를 넘겨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선조직협회의 구성 요소는 등록, 협력, 조직화, 우회 방문을 핵심적 단어로 이렇게 4대 구성요로 했다면 이 인보관 운동은 중류층 지식인들이 그 빈곤 지역에 같이 들어가 살면서 같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같이 세상을 바꾸자 하는 개혁까지 이끌어간다고 해서 3R이라고 합니다. 3R. 레지던스, 리서치, 리폼이라고 하는 이런 3R. 여기는 자선조직협회와는 달리 사회적 빈곤가의 입장에서 빈곤을 제도 보수했다는 사회적 문제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선조직협회는 공공부문의 개입을 거부하는 민간주도 운동을 강조한 데 비해서 여기는 국가 개입한 사회개혁을 주장했다. 이제 국가 개입. 실태조사를 중시했다. 리서치가 있지요. 실태조사를 중시했다. 그리고 자선조직협회는 클라이언트 한 사람 한 사람, 클라이언트 가족 한 집 한 집의 변화를 개별적인 변화를 도모했지만 여기는 개인이 아닌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집단 활동을 강조했어요. 자선조직협회는 클라이언트 하나하나, 클라이언트 가족 한 집 한 집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적 영향을 통한 도덕적 감화를 통한 개별적 변화를 추구했지만 여기는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변화, 사회개혁을 꿈꿨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도 전개했다 이런 말 나와 있지요. 또 인보사업의 운동에서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현대적 의미로서는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의 기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인쇄상 문제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밑에 있는 박스를 꼭 박스에 있는 것은 한쪽을 가리면서 한번 적어보셔야 됩니다. 적어보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 이 박스, 박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참 좋습니다만은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내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서 양자 어느 한쪽을 가리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할 필요가 분명히 한 번쯤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20세기 초로 넘어가면 20세기 초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넘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노동자 세력의 강화, 노동당이 결성이 됩니다. 노동당이. 그래서 노동자 집단이 부각이 되는 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겠어요. 근데 이런 특징을 보시면서 바로 이 노동자 집단이 등장하면서 소위 1905년에 다시 왕립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에 왕립위원회 열리게 되는데 1905년에 왕립위원회 보고서는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 2개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 다수파 보고서는 소위 구빈법, 자선조직협회를 옹호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자, 14명. 그에 비해서 소수파 보고서는 페이비안 협회를 옹호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자 4명. 14대 4로 갈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구빈법 체계에 대한 반성 모임인 1905년 왕립위원회 조사 결과는 기존의 구빈법 체제를 유지하자는 걸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존의 구빈법. 여기 보면 개인적 빈곤관에 의한 개혁을 제시했지만 기존의 체제 유지를 내세우고 이에 비해서 여기는 사회적 빈곤관에 있어가요 구빈법의 철폐, 구빈법 철폐를 주장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수파 보고서는 옛날처럼 구빈법은 지방정부 책임에서 각각의 지방마다 지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 그래서 개별적, 지방정부엔 개별적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 소수파 보고서는 영국 시민이라면, 영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하자. 그래서 중앙정부에 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주장했던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당연히 14대
사니까 다수파 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소수파 의견이 반영되기 시작했던 이런 특징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하나의 특징이다. 그 사건을 1905년 왕립위원회 조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만들어진 이런 사유입법, 소수파 의견이 반영된 사유입법으로서 대표적인 많은 것이 있지만 뭐 여기 노령연금법도 있고 최저임금법도 있고 국민보험도 있는데 1908년, 1909년, 1911년 마침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소수파의 견해도 반영된 정책이 법령의 형태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들입니다. 그중에 국민보험법 중요포시고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자 최초의 실업보험이다.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아까 강조해 있었지요.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1942년에는 여기는 최초로 영국이 복지국가로 실질적으로 전환된 소국국가에서 적국국가로 전환된 이 계기가 베버리지 보고서인데 특징은 여기 나오는 사회보장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면서 아담스의 고전경제학의 공급 수요 이론에 이런 그 이론 기초를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을 받아들여 필립스 곡선을 수요 공급 곡선을 대체하는 이론 기초로 그래프를 이렇게 씁니다.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서 베버리지는 영국을 좀먹는 5대 사유학을 5학이라고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사유적 문제에서 본 적이 있죠. 5학을 제시하였다. 5학과 각각 그 해결 방안을 같이 제시했다는 거 역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기여에 의해서 각자의 노후 생활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출발이 기여, 보험료, 납입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40년대에는 보험료를 낼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베버리지는 정책을 방향을 선언해서 사회보험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공부조를 가미하는, 그래서 사회보험을 원칙으로 공공부조를 가미한 사회보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중에 기본인 사회보험의 6대 운영 원리를 제시하는데 균일, 약출, 균일급여, 급여의 적절성, 또 대상의 분류, 또 그런가 하면은 관리 운영의 통일이라고는 6개의 원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보장 5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의 5대 프로그램은 사회보험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부조를 가미한, 그러면서 이것을 세 개의 3대 전제 조건으로 바로 아동수당, 포괄적 의료 서비스, 완전고용이라는 3대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한 5대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베버리지였다. 그래서 관리 운영의 6대 원칙으로 균일, 약출, 균일급여, 급여의 적절성, 적용 범위의 포괄성, 대상의 분류, 그리고 관리 운영의 통일이라고 하는 6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제가 교재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사회보장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렇게 박스로 해놨습니다. 이 박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수작업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은 이걸로 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같이 분류했습니다. 사회보험의 6대 원칙 역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70년대는 복지국가 위기가 등장을 하는데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부터는 우리가 영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복지국가 위기부터는 영국의 복지사와 더불어서 바로 미국의 복지사와 연계시켜서 어떤 특징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